전쟁터의 포화는 멎었지만 윤지훈 대위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몇 달 전, 그는 특수부대 대위라는 계급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전우를 잃고 군복을 벗었다. PTSD,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명예로운 저녁과 함께 그의 영혼에 남은 깊은 상처를 진단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마치 그의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를 세상과 연결해주던 유일한 것은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궁연 아레스의 유품뿐이었다. 낡은 궁연용 목줄, 아레스가 가장 좋아했던 고무훈련 장난감,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인식표. 그는 목줄을 손에 쥐었다. 거칠고 낡은 가죽의 감촉이 그의 기억을 다시 그날의 지옥으로 끌고 갔다. 해외 분쟁 지역에서의 비밀 작전. 적이 고위급 인물을 생포하기 위해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에 진입했을 때였다. 그의 파트너 아레스는 훈련된 분노와 지성 그 자체였다.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을 읽고 그의 숨소리에 반응하며 그의 등 뒤를 지키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전우였다. 아레스가 목표물을 발견하고 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거대한 폭발이 건물을 뒤흔들었고 지훈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거대한 콘크리트 들보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 바로 그때 아레스가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걔는 자신의 온몸으로 주인을 밀쳐내고 대신 들보의 무게를 감당했다. 지훈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먼지 속에서 미동도 없는 그의 파트너의 모습이었다. 현재 지훈은 손안의 목줄을 쥔 채 지독한 기억의 파도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는 몇 달째 아레스의 희생에 의미를 부여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과거의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목줄의 두껍고 낡은 가죽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그의 손끝에 안감 안쪽에 꿰매어진 작고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졌다. 수년간 함께 전장을 누비는 동안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다. 죽어있던 그의 호기심이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작은 칼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꿰맨 실을 뜯어냈다. 안감 속에는 방수를 위해 작은 비닐 조각에 쌓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밝고 겁없는 미소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소녀의 품에는 누가 봐도 어린 시절의 아레스인 벨지안 마리노이즈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빛바랜 잉크로 쓴 이름과 주소의 일부가 적혀 있었다. 한세연, 은평구 진관동.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한세연, 그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아레스는 궁연 프로그램에 따라 강아지 때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궁연이었다. 그의 모든 삶은 군대 안에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아레스에게 그가 몰랐던 과거, 자신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발견은 몇 달간 그를 무기력의 늪에 가둬두었던 모든 것을 흔들었다. 슬픔과 죄책감에 반복되는 고리 속에 갇혀있던 그의 삶에 처음으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에게 작은 임무가 생겼다. 그는 이 소녀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를 찾는 것이 자신을 구하고 죽어간 전우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의 명예를 기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신락 같은 동아줄이었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과 아레스의 인식표를 지갑에 넣었다. 그는 자신의 감옥이었던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쌌다. 그는 더 이상 목적지가 없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은평구 진관동이었다. 그는 한세연을 찾아야만 했다. 전쟁터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하지만 이제 죽은 전우가 남긴 유산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레스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여정은 어쩌면 그 자신의 미래를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윤지훈은 은평구 진관동에 도착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오래된 한옥과 예술가들의 공방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동네였다. 그는 완전한 주소를 알지 못했기에 탐문 수사를 하듯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한세연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사진 속의 어린 소녀와 벨지안 마리노이즈 강아지에 대해 물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전에 이런 개를 키우던 가족을 기억하십니까? 한 낡은 가게의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마침내 기억을 떠올렸다. 아, 이 아이 세연이네. 한세연. 저 위쪽 길로 올라가면 지금은 혼자서 가업을 잇고 있는 도에 공방이 하나 있어. 물론 지금은 다 큰 어른이지만 지우는 가게 주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상이슬게 위치한 한 공방으로 향했다. 토담투창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아름다운 전통 가마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죽은 파트너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마주할 순간에 긴장했다. 그가 공방으로 다가서는 순간 그 평화를 깨는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열린 문틈으로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당찬 눈빛을 그대로 간직한 20대 후반의 한 여인, 한세연이 3명의 깡패 같은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한세연 씨, 좋은 말로 할 때 이 계약서에 도장 찍읍시다. 우리 강 회장님 인내심이 그렇게 깊은 분이 아니셔. 값싼 양복 차림의 리더가 그녀의 얼굴 앞으로 계약서를 흔들어댔다. 그들은 이 예술가 마을 전체를 사들여 호화로운 콘도 단지를 지으려는 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용역들이었다. 한세연은 가업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긴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에요. 팔 수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자 리더는 참을성을 잃었다. 어디서 고집이야.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옆에 있던 갓 완성된 아름다운 백자 화병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예술작품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깡패들은 그의 조용한 옷차림과 분위기를 보고 그저 또 다른 예술가 나부랭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상관없는 사람은 꺼져 개인적인 용무 중이니까. 지훈은 그들을 무시하고 한세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분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의 태도에 리더가 격분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저 새끼 밖으로 던져버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과도 같았다. 부하 하나가 날린 서툰 주먹을 지훈은
막는 대신 팔을 흘려보내며 남자의 힘을 역이용해 감아 벽 쪽으로 처박아 버렸다. 뒤에서 그를 잡으려던 다른 한 명에게는 무게중심을 낮추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한 뒤 완벽한 업어치기로 젖은 찰흙더미 위로 내던졌다. 충격과 분노에 빠진 리더가 접이식 경찰봉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봉을 완전히 펼치기도 전에 지우는 이미 거리를 좁힌 상태였다. 그는 특수부대의 근접격 투술 CQC를 이용해 남자의 팔을 제압하고 손목의 신경을 정확히 가격했다. 남자의 팔에서 힘이 빠지며 경찰봉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우는 그를 공방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모든 상황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깡패들은 조용한 남자가 보여준 폭발적이고 정교한 폭력성에 공포를 느끼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공방 안에는 지훈과 한세연, 단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한세연은 충격에 빠져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지훈은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다시 과묵한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백자 조각들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진 화병에 가장 큰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낡고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병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공통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군요. 한세연은 자신이 10대 시절 사랑했고 너무나도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어린 강아지와 함께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을 이 미스터리하고 위험하며 조용한 남자의 손에서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사진의 미스터리는 풀릴 참이었지만 이제 더 거대하고 새로운 미스터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윤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그를 공방 안쪽에 딸린 자신의 작은 거처로 안내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그가 내민 사진을 소중하게 어루만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기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아련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내 최고의 벨지안 마리노이즈 전문 견사를 운영하던 분이었다고 했다. 사진 속 강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혈통의 가장 뛰어난 새끼였다. 그때 녀석의 이름은 아레스가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지어준 별이라는 이름이었다. 별이는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던 제 그림자였죠. 그녀는 별이와 함께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했다. 강아지 때부터 남달리 영리하고 충성스러웠으며 보호 본능이 강했던 녀석. 이 사진은 그녀의 16번째 생일날 찍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집안은 급격하게 기울었다. 파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 공방과 집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가장 재능 있는 강아지였던 별이를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궁연 프로그램에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그녀는 별이와 헤어지던 마지막 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언젠가 어떻게든 녀석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이 사진을 작은 비닐에 싸서 녀석의 강아지용 목줄 안쪽에 몰래 꿰매어 넣었다고 했다. 그 뒤로 녀석이 군에서 어떤 이름을 얻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군에서 녀석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녀석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아레스의 마지막 비극적인 임무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레스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공유했다. 자신이 슬퍼할 때마다 녀석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채고 곁을 지켜주었는지, 혹독한 훈련을 함께 이겨냈던 순간들, 그리고 머나먼 타국의 황량한 작전지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던 고요한 동료애에 대해서 그는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그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별이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위대한 전사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레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숭고하고 영웅적인 충성이었는지, 그는 그녀가 결코 알 수 없었던 아레스의 삶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사랑하는 별이가 자신의 타고난 본분대로 생명을 구하는 영웅으로 눈을 감았다고 두 사람은 한 마리의 개를 함께 사랑했던 기억을 공유하며 함께 울었다. 지독한 슬픔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깊게 연결되었다. 과묵한 장인과 상처 입은 군인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아레스를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그들이 바로 아레스의 가족이었다. 세연은 이제 이 낯선 남자가 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이해했다. 그의 눈에 자신은 죽은 전우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감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현실의 위협이 다시 그들 앞에 다가왔다. 세연은 부동산 개발업자 강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이 예술가 마을을 체계적으로 사들이며 헐값의 땅을 넘기지 않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괴롭혀 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공방이 그의 호화콘도 개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부지라는 사실까지. 지우는 세연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공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곳이 아레스가 태어난 곳, 그의 첫 번째 집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사진 한 장의 비밀을 풀기 위해 시작했던 그의 여정은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임무가 되었다. 그는 이곳을 지켜야만 했다. 단순히 세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아레스의 유산, 그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세연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약속했다. 강 회장은 이 땅을 얻지 못할 겁니다. 내가 아레스의 첫 번째 집을 그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에는 결연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과 세연은 함께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한 소녀의 사랑이 담겨 강아지의 목줄에 숨겨져 수년간의 비밀 임무와 전쟁터의 마지막 영웅적인 희생을 거쳐 마침내 그를 이곳으로, 바로 이 시간에 데려다 놓은 이 사진의 기적 같은 여정. 그것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마치 아레스가 무덤 너머에서 그에게 내린 마지막 임무 같았다. 강 회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도의 공방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일개 장인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어설픈 깡패들을 쓰는 대신 자신의 오른팔에게
더 세련된 방식으로, 즉, 더 체계적이고 압박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이후 예술가 마을 전체를 향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세연을 고립시키고 공동체의 의지를 꺾기 위해 설계된 작전이었다. 갑자기 마을의 남은 공방들은 소방안전, 위생, 불법 건축물 등을 이유로 구청의 집중 단속을 받기 시작했다. 강 회장과 결탁한 부패한 공무원들이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설상가상으로 예술가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주도로가 긴급 보수 공사를 이유로 갑자기 폐쇄되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고 공방에 물품을 배달하는 트럭들은 진입하지 못하거나 타이어가 찢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마을에는 그들이 탐욕스럽고 고집불통이라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이뤄지는 기물 파손과 협박은 이제 한세연의 공방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세연이 내어준 작은 방에 머물게 된 윤지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잘 짜인 정보전이자 심리전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을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의 공격에 맞섰다. 그는 다른 공방들이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꼼꼼한 눈으로 미리 위반 사항들을 찾아내 고치도록 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간단한 통신망을 만들어 의심스러운 활동을 즉시 공유하게 했다. 그는 산의 지리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오래된 등산로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의 침착한 자신감과 실질적인 해결책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다른 예술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어느새 마을의 조용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부드러운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강 회장의 부하들은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도예가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가마를 노렸다. 한밤중 그들은 세연의 공방에 몰래 침입해 그녀의 생계수단인 가마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던 지우는 가마 근처에 간단한 침입 경보 장치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경보를 듣고 달려온 지우는 파괴자들을 막아섰다. 이번의 싸움은 처음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상대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전문 파괴꾼들이었다. 뜨거운 가마 주변에서 기술적이고 위험한 싸움이 벌어졌다. 지후는 세연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격투 끝에 그들을 물리쳤지만 가마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그의 팔에는 뜨거운 파편으로 인한 화상 자국이 남았다. 감에 대한 공격은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강 회장이 목적을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세연은 자신을 위해 지훈이 다치는 것을 보고 죄책감과 함께 그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지훈은 이제 수동적인 보호자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어는 승리 전략이 될 수 없었다. 그는 공격으로 전환해야 했다. 강 회장의 제국에서 약점을 찾아내 그를 직접 공격해야만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다른 예술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자신의 화상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세연이 전통적인 화상 연고를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곳을 지키려면 단순히 벽을 쌓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열었다. 그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조용한 유물 보건관은 사라졌다. 특수부대 정보작전 요원이 이제 완전히 게임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방역을 계획하고 있었다. 책방 주인의 모습을 벗어던진 윤지훈의 방은 다시 과거 특수부대 시절의 작전 상황실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암호화된 노트북의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적 강 회장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한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에 목숨을 빚진 적이 있는, 지금은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는 옛 특전사 동료에게 연락했다. 동료는 그의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지훈은 강 회장과 그의 부동산 회사 강산개발에 대한 완전한 정보 프로필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개된 기록이 아닌 그 이면의 균열을 파고들었다. 그와 해커 동료는 재개발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자금의 출처는 정상적인 은행이 아닌 여러 개의 해외 유령 회사를 거친 검은 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강 회장의 인맥을 조사했다. 강 회장은 지역구의 힘있는 정치인인 박 의원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바로 그 박 의원이 시의회에서 이 재개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예술가 마을에 대한 행정적 괴롭힘을 조율하고 있는 장본인이었다. 지훈은 이제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달았다. 호화 콘도 프로젝트는 목적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술가 마을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이유는 이곳의 독특한 입지와 용도 지구가 박 의원이 밀어주는 시에 특별 보조금을 타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이 디지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한세연은 그에게 인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사기 전에 원래 주인이 어떻게 젊고 야심찬 한 개발업자의 손에 의문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는지에 대한 옛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지훈은 그 젊은 개발업자가 바로 젊은 시절에 강 회장이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평생에 걸친 약탈의 역사였다. 강 회장과 박 의원 역시 이 마을의 조항이 너무나도 조직적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배후에 전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박 의원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 봉인되어 있던 윤지훈의 군기록 일부를 열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자가 정보작전 경험이 있는 특전사 대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지훈은 그들에게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어느 날부터 마을에 대한 모든 괴롭힘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대신 마을 전체에 불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적이 이제 겁을 주는 단계를 넘어 마지막 결정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의 해커 동료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강 회장의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자산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해외의 한 블랙옵스 용병 업체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돈은 지불되었다. 킬러들이 오고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 정보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제 전체 그림을 손에 넣었다.
자금 세탁, 음모 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된 전문 킬러팀. 그는 창밖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물레를 돌리고 있는 세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은 끝났다. 그는 이제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다. 이제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준비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다가올 조용한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도의 공방과 주변 골목을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공격이 예상되는 그날 밤, 예술가 마을에는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몇 안 되는 남은 예술가들은 윤지훈이 임시안전 가옥으로 만든 한세연의 공방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전투를 앞둔 지휘관처럼 침착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역할은 간단했다. 숨어서 자신의 신호에 맞춰 소음을 만들고, 절대 직접 나서지 말 것. 그는 세연에게 무정이 하나를 주며 연락을 유지하게 했다. 그는 이 전문 킬러팀을 혼자서 상대할 생각이었다. 자정이 되자 그들이 나타났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와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전직 용병 출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정면 공격 대신 여러 방향에서 소리 없이 공방을 포위해 들어왔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공방과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첫 번째 팀이 가마가 있는 공방 뒤편으로 침투를 시도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신호를 받은 세연이 공방 안에서 연결된 레버를 당겼다. 가마의 굴뚝에서 미리 준비해둔 직고매캐한 연기와 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연기는 용병들의 야간 투시경 시야를 마비시켰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다른 팀은 지훈이 일부러 질퍽하게 만들어 놓은 진흙 마당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 진흙 아래에는 지훈이 묻어둔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이 진흙을 밟는 순간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들의 군화와 발을 꿰뚫었다. 또 다른 그룹은 미완성된 도자기들이 가득한 창고 안으로 유인되었다. 지훈은 선반의 지지대 하나를 밀어 거대한 선반들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렸다. 엄청난 굉음과 먼지 구름 속에서 그들은 잔해 아래에 갇히고 말았다. 지훈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밤의 유령처럼 마을의 어두운 골목과 지붕 위를 넘나들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전투는 근접전이었고 잔혹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했다. 무거운 도예용 주걱, 점토를 자르는 와이어, 그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까지. 그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더 영리했고 이곳은 그의 홈그라운드였다. 그는 체계적으로 용병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다. 용병들의 리더는 자신의 팀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각계격파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형 폭약으로 세연과 다른 사람들이 숨어있는 공방의 주벽을 폭파시켜버렸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지훈은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었다.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결전은 부서진 도자기들과 혼돈으로 가득한 공방의 달빛 어린 안뜰에서 벌어졌다. 지훈과 용병 리더의 1대1 대결이었다. 리더는 군용 나이프를 든 숙련된 전투기계였다. 지훈은 부상을 입고 지친 상태였으며
손에는 임시방편의 무기만이 들려 있었다.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싸움. 리더는 지훈을 조롱했다. 내 놈은 고작 예술가 나부랭이야. 이 일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싸움의 끝에서 지훈은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다. 리더가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이었다.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로만 있을 수 없었던 세연이 행동했다. 그녀는 유약을 만들 때 쓰는 고운 규석 가루 한 봉지를 집어들어 리더의 얼굴에 힘껏 뿌렸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먼지 구름이 리더의 시야와 호흡을 순간적으로 마비시켰다. 그 찰나의 순간이 지훈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리더의 혼란을 틈타 상황을 역전시켰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제압했다. 전문 킬러팀은 전멸했다. 지훈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승리했다. 예술가들은 안전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해커 친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무너졌지만 지켜낸 공방의 중앙에 섰다. 그는 마침내 안도와 탈진으로 인해 세연의 품으로 쓰러졌다. 조용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날 밤의 전투는 예술가 마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경찰과 특별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고 윤지훈은 핵심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증언했다. 체포된 용병들은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고용한 강 회장과 그와 결탁한 박 의원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동시에 지훈의 해커 친구가 언론사에 넘긴 강 회장의 자금 세탁 증거가 터져 나왔다. 예술가 마을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과 거대한 금융비리가 결합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스캔들이 되었다. 강 회장과 박 의원은 긴급 체포되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예술가 마을은 오히려 시의 특별문화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지훈은 그곳에 남았다. 그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도의 공방의 조용하고 창의적인 분위기는 전쟁터의 악몽으로 얼룩진 그의 영혼에 따뜻한 치유제가 되어주었다. 그는 세연과 함께 부서진 공방을 재건했다. 그는 특수부대원 시절에 그 정교하고 안정적인 손으로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일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파괴를 위해 훈련받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위협이 사라지고 대중의 따뜻한 관심이 더해지자 예술가 마을은 르네상스를 맞았다. 지훈과 세연의 관계 또한 깊어졌다. 그것은 열정적인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공유된 트라우마와 상호 존중 그리고 아레스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보다 더 단단한 유대였다. 그들은 서로의 닻이 되어주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PTSD에 대해 세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세연은 예술가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고통과 기억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나 고독한 군인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제 장인이자 보호자이며 동반자였다.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1년 후
공방은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복원되었다. 지훈과 세연은 나란히 앉아 함께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화병이나 그릇을 만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아레스의 유골을 담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골함을 빚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레스에 대한 모든 기억과 슬픔, 그리고 사랑을 점토 안에 쏟아부었다. 마침내 유골함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 수리된 감에 그것을 넣었다. 유골함의 앞면에는 그들이 함께 새긴 문구가 있었다. 아레스, 별, 우리의 영웅. 두 사람은 함께. 가마 속의 불꽃이 점점 더 강하게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이 단단하게 구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불꽃이었다. 윤지훈은 마침내 복수가 아닌 자신의 전우가 남긴 가족의 일부가 되고 그들을 지켜냄으로써 아레스의 유산을 진정으로 기리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은 것이다. 한 마리 영웅적인 궁연이 남긴 낡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윤지훈과 한세연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마지막까지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순히 악을 응징하는 복수극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며 죽은 전우의 유산을 통해 새로운 가족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희망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진정한 구원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를 남기기를 소망하며 저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